안녕하세요. 2023년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새롭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형사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찾아보는 스모킹건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형사전문 변호사인 노경종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노 변호사님께서 네네. 담당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네네. 이런 스모킹건들을, 결정적인 증거들을 각 사건별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현장에서 생각하면서 이런 사건들을 맡으세요? 소송을 수술과 비유한다고 하면은 수술하는 의사한테 있어서 이제 집도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수술을 해본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여러 다양한 경우를 맞닥뜨렸을 때 조금씩 자신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소송 사건에 있어서도 사건을 직접 많이 다뤄본 경험이 변호사의 변호 활동의 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좀 다양한 형사 사건의 변호를 했는데 그렇게 여러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점점 능력과 노하우가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이번 코너를 통해서 그런 어떤 변호의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법무법인 디라이트 하면 아무래도 스타트업 전문 로펌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순서 첫 번째 주제로 성범죄를 다루게 될 텐데 특히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직장 내에서 있었던, 직장과 관련되어 있었던 성범죄 사건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이게 요즘 이렇게 특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젠더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은 크게 보면은 당연히 이제 형량에 의한 처벌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벌금이나 징역형이나 이런 게 있는데 성범죄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붙는 형벌들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범죄자 신상이 등록되는 게 하나 있고 그거 외에 아예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무거운 형량일수록 그렇겠죠. 네네, 당연히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일단 현행법상으로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은 벌금형인 경우에는 10년. 10년. 예, 이거는 뭐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네네. 딱 정해진 겁니다. 10년. 그리고 집행유예에서 3년 이하의 징역까지는 15년. 10년 이하의 징역이면 20년. 이런 식으로 성범죄자 신상 등록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처벌이 되면 무조건 같이 붙는 거예요. 결국 이 성범죄라는 것 자체에 대한 사회적인 이 비중을 높여가는 것, 결국 이 무게감이 엄청나게 지금 커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변호를 맡고 계신 입장이긴 한데 물론 네네. 뭐 피의자도 있을 거고 피해자도 있을 텐데 네네. 변호사로서 보고 계시는 좀 사회에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비해서 성범죄 사건이 실제 통계적으로 잡히는 것 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지만 제가 이제 사건을 경험해 보면서 느끼는 거는 과거에는 좀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실제로 범죄로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행위 태양이 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성적으로 악독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는 범죄로 좀 이런 게 범죄까지는 아니지 하고 피해자분들이 다소 불쾌했지만 넘어가는 부분들이 이제는 이게 범죄다라고 인식을 하시니까 고소도 하고 신고도 하고 그래서 결국 사건화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수면 아래에 잠들어 있던 것이 위로 올라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사회적인 거 막 얘기하니까 갑자기 네네. 막 드라마 생각도 나는데 예전엔 막 이렇게 딱 밀치고 나눠 막 좋아 막 이런 맞습니다. 거. 네. 나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해. 이건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이거 다큐인데. 드라마에 꽤 나왔는데 요즘 그런 게 좀 없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박력이지만 현재는 추행이 되고 과거에는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였지만 현재는 또 범행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수행했던 사안 중에 뭐 주로 혐의를 다
인정해서 자백을 해서 선처를 받거나 아니면 부인해서 다퉜지만 인정이 된 그런 사안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 케이스가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게 있었죠. 뭐 같은 직장 내에서 직원들 사이에 정말 단순한 신체 접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을 부르면서 어깨를 이렇게 짚은 거죠. 예, 어깨 부분을 이렇게 짚은 거예요. 근데 여자 직원은 그게 불쾌했고 그래서 뭐 사실 그거에 대응하는 건 굉장히 사람마다 다양할 겁니다. 그냥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추행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혐의가 인정이 됐군요. 인정이 됐고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자 상급자가 조금 나이 차이도 있고 직급 차이도 있었는데 상급자가 이제 여자 부하 직원하고 휴게실 같은 데서 이렇게 90도로 앉아서 면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자 상급자는 이제 좀 연세가 있다 보니까 약간 옛날 사람인 거죠. 근데 면담을 하는 중에 좀 이렇게 뭐 약간 다독이는 느낌으로 허벅지를 이렇게 친 거예요. 어우, 애매하네요, 예. 그건. 근데 이제 여자 직원이 그거를 추행으로 고소를 한 사안이고 혐의가 인정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이게 참 애매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직종을 밝히긴 그런데 육체 노동이 주된 업무를 하는 그런 직장이었어요. 근데 휴식 시간이 됐죠. 그래서 이제 다들 앉아 있는데 팀장님이 50대 후반에 좀 연세가 많은 분이었어요. 연세가 많은 분이었는데 저기 이제 20대 여자 직원이 힘들어서 이렇게 있는 것 같으니까 자기 딴에는 뭐 호의를 베풀려고 하고 어깨가 아니에요. 다리를 주물러 준 거예요. 그건 좀 애매하다. 그건 아니지 않나요? 지금 현재 관념에서 보면은 당연히 추행이고 아마 지금 뭐 30대 남자, 20대 남자분들 중에 그런 행동할 분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50대 후반의 남자분은 사실은 그런 시대적 어떤 배경에서 교육을 안 받으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물론 뭐 그분의 또 이것도 주장일 수는 있습니다. 그분이 다른 의도가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객관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제 여자 직원분이 이의를 제기한 거를 넘어서 이제 고소까지 하셨고 그게 추행이 된 건가요? 당연히 다 인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렇구나. 네네. 그런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드리는 게 현재 도덕관념으로 보면 들었을 때 아마 많은 젊은 분들이 야 어떻게 당연히 추행이지 정말 뭐 조금의 제론의 여지 없이 추행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 30년 전에 사회생활을 주로 하셨던 이 어르신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뭐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범죄라고까지는 아예 생각을 못했을 것 같다. 범죄라고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생각하시더라고요. 있겠네요. 네네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보면 그 2021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주요 지표 범죄 분석에 따르면 주로 이제 강간하고 강제 추행 범죄를 다루고 있는데 네. 전체 사건의 수가 2만 건이 넘고 이 중 네. 강제 추행이 68.9%, 네. 강간이 26% 정도고 대부분의 성범죄자가 남성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네. 거의 뭐 99% 남성분인데 네네. 여성 피해자인 거잖아요, 결국. 근데 이 그렇습니다. 피해자 중에 거의 대부분이 20대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남자 피해도 당연히 있죠. 남성 피해자도 대부분이 20대. 네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 오늘 이제 저희가 다뤄볼 사례들을 보면 이 20대, 30대 이런 젊은 층에서 벌어지는 이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는 했지만 성범죄의 이력이 남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정말 어떤 무게감을 또 가져야 될 것이냐. 성범죄는 성범죄대로 무겁기는 하고 네네. 이 꼬리표도 꼬리표인데 실제 피해 당사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 반대의 영역을 조금 보는 거예요. 이번 사례를 통해서.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성범죄 사건을 명확하게 이제 저희가 사건으로 딱 보게 될 텐데 저희 보니까 이게 형사법의 대전제와 좀 다른 영역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성범죄 변호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난이도가 있는 변호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제 이유는 다른 형사 사건에서 소위 말해 제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수사기관에서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가 그걸 네. 입증하는. 네네. 뭔가 이제 본인이 말을 하면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뭐가 있는지를 당연히 자연스럽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내고 이런 방식으로 갈 텐데 성범죄 사건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범죄는 대체로 아주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적어요. 단둘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나 어떤 그런 방금 말씀하신 형사법의 대원칙과 약간 다른 그런 기준을 세워놨어요. 그게 뭐냐면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더라도 그 진술이 믿음직스러우면 그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좀 약간 갸우뚱할 만한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내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면 상대방 다 처벌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실무적으로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성범죄 사건에서의 특성이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사건을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증명 책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나요. 뭐냐면 원래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검사가 범죄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검사가 증명해야 돼요. 결국 그 말은 피해자 쪽에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 검사가 증명해야 된다는 거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증명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범죄는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진술만 해도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증명 책임의 공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맞닥뜨리면 그럼 피해자가 어떤 증거를 냈습니까? 라고 해서 따져가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한 진술이 거짓이라는 거를 혹은 모순이 있다는 거를 고소를 당하고 신고를 당한 피의자 쪽에서 증명을 해야 돼요. 거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범죄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네네. 언론에서 워낙 네네. 많이 봐서 이런 네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이제 이 생각을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틀어보는 시간이 아마 오늘의 스모킹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Yeah, I like you, that's for sure. Never have to close the door. Been a long time, a year before, and I'm missing you so bad. Gone away.